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도장에서 소설을 봉직하고 있는 녹사장 이강옥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든 교육에 우리가 함께 기운을 모으고 그런 의미에서 태율주 삼독을 먼저 읽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정성껏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들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들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네, 비록 삼독이었지만 굉장히 정성껏 읽어주셔서 그 기운이 뭉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정성이 굉장히 성경신이 중요한 건데 오늘 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천지성공책의 진수를 다 뽑아 이번에 먹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지 성공이란 주제는 참으로 위대한 담론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 성공이다, 연애 성공이다, 가정이 성공했다, 또는 사업이 성공했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천지 성공이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오직 증산도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천지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위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지 성공이란 거를 제대로 알려면 제일 먼저 전제돼야 할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천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 천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천지와 성공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겠죠. 천지와 성공의 연관관계, 왜 성공하려면 천지와 함께 해야 하는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천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천지 성공을 탐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지 성공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조를 파악해서 머리에 이제 집어넣으면 그 기억이 오래가고 활용도가 높거든요. 자, 그러면 총 7개의 장으로 돼 있죠. 여기 보듯이. 그러면 처음에 1장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거는 총론 또는 도입부, 서론, 이런 개념의 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7개 장을 쭉 연관시켜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도생님들이 주변에 진리를 전할 때 논리 전개로도 이대로 그대로 해도 충분한 아주 훌륭한 구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주위 분들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김 선생님은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생각해요? 다들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공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도 보다 더 큰 성공, 변치 않는 성공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 우주의 시간대, 환경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 우주의 1년 4개월 중에 가을철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그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이제 이게 3장이죠. 그 다음에 이 4장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이 세계의 본질, 현상 세계의 본질은 신도에 있다. 우리가 신명 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숱한 죄를 저지르고 어떤 실수를 하고 근본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신도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그러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천지공사다. 5장. 그리고 이제 그 천지공사에 의거해서 보면 이 선천 세상이 끝마감할 때 세 번 개벽 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개벽을 극복하고 가는 게 이제 이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열리는 후천 세상은 신천지의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쭉 전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맡은 거는 1장과 2장입니다. 1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이 장과 우주의 가을철이 오고 있다. 이 두 장을 오늘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1장은 다시 1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4개의 소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란 건 무엇일까? 한번 화두를 던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거 성공한 인생을 이야기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느 때인가를 두 번째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이때 위대한 우리 상제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제님을 우리가 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도전에 관한 이렇게 4가지 소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주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첫 주제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충실히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쭉 흘러가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제 2가지 소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인간과 행복과 성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아무래도 어떤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우리가 서로 편하게 한번 생각을 오픈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그 유명한 분들의 격언이나 명언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 중에 올리버 웬델 홈스라는 이 미국 대법관이자 이제 사상가인 분이 한 이야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즉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경구죠.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내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똑같이 어려웠을 때 미래에 보다 다른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빅토르 위고는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미래에는 현실이라는 거죠. 즉 꿈을 갖고 그거를 만들고 이뤄내 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꿈과 유토피아를 갖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고, 만약에 조직이 그렇다면 그 조직은 희망이 없는 조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즘 특히 세태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행복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 행복해, 불행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관계가 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봐서도 행복이라는 범주는 대체로 그랬습니다. 일단 오래 살고 병 없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먹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명대로 살아가는 것, 하늘의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뭐 이제 이런 정도가 동양의 행복관이었고, 서양은 이제 그 시대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쾌락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적 기반의 이제 세계가 펼쳐지면서는 오직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온 거죠. 그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냐라는 그 대의에서 봤을 때는 성공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삶이 진정 인간을 최상의 행복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지렛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가치관이 너무 편중돼서 성공의 어떤 그 바로미터를 부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으로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매우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만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공의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시대 상황, 여건을 살펴야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꾸밀 때, 사업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목이 벌써 두 개가 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생명의 어머니 지구가 암에 걸렸다. 두 번째는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점이다. 벌써 이 제목들에서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 본질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이 노키아라고 14년간 부동의 이 모바일 폰의 선두주자, 부동의 1위가 노키아였죠, 핀란드에. 근데 그 자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 모바일 폰이 이제 유행하는 시점에서 이 자만하라고 늑장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봤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참혹하죠. 잘 보이시죠? 저기 검정색이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33.4%의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겁니다. 6.8%까지 2012년에 떨어진 거예요. 반면에 삼성은 8.0%에서 32.3%. 스마트폰이란 한 상품이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핀란드 경제 성장률이 노키아의 추락과 함께 추락을 해버리잖아요. 매출 증가율 떨어지면서 2.7%, 5.3% 경제 성장률을 이루다가 마이너스 0.6%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회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인식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 세계에서 이럴진데 천지의 운명을 가르는, 민족의 운명을 가르고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이 중차대한 시간대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천지성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류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인간이 몸담아 살아가는 대자연의 변형 문제 두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세상에는 없다 이거예요. 위기를 강조하고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묶어서 진단을 내리거나 그 다음에 방향타를 제시하는 그런 건 없어요. 전부 다 위기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대자연의 변형 문제를 동시에 알아낸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담아 놓으셔야 해요.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 대자연의 변형 문제,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 위의 제목은 그 책자의 소책자니까 쭉 그 흐름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대자연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연 대재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올해도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이 지구의 그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 0.8도씨가 상승을 했답니다. 100년 동안 0.8도씨라는 건 대단히 많이 올라간 거죠. 기온이 0.8도씨가 상승했는데 그중에 최근 30년간 0.6도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한 75% 정도가 최근 30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더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북극이에요. 북극이 이렇게 항로가 열렸다. 그 말은 이 빨간 원으로 돼 있는 곳에 얼음이 녹아버리고 이제 항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좋아라고 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북극 얼음이 1980년대 초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답니다. 1980년대니까 아까 30년 동안 0.6도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만큼 북극 얼음이 절반이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태양빛을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가 된답니다. 바다에 그대로 흡수가 돼서 해수 기온이 상승을 하고 그 해수가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이동을 하면서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북극의 얼음이 녹았나 봐.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당장의 현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에어컨 전기값 걱정할 때가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티핑 포인트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 극적인 상황. 이건 이제 말콤 글래드웰의 그 저서에서 이제 유래된 이름인데, 근데 이제 또 팀 플래너리라는 코펜하겐 기후위원회 의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티핑 포인트에 임박해 있다. 더 이상 이제 방치하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시간대에 위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왼쪽 그림을 보면 기상 이변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1950년대부터 해서 쭉 전개되는데 9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계속 연관이 되네요. 그죠? 30년간 기온이 올랐던 거나 북극이 녹았던 거나 다 연관이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지구촌의 기상 이변, 그 전까지 잘 평범했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변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손실도 아주 천문학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이 붉고 파랗게 이렇게 칠해진 붉게 칠해진 이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이 불의 고리에 무려 지진이 90%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또 이쪽에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개벽기에 굉장히 큰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고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몸과 같잖아요. 우리의 몸이 병들면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몸 전체 이 지구촌의 몸인 지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삶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자본주의 위기와 현대 문명의 재탄생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자본주의가 과연 언제 붕괴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화두예요, 화두. 그러면 지금의 전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건 당연히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엄청난 전 세계에 파장을 준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뭐죠,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제 그 대출 상품이에요. 주택 대출 상품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량하지 않은 이제 고객들에게 마구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체 부도가 나면서 경제가 순식간에 이렇게 위축됐던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은 뭐냐면 미국의 그 파란 이 왼쪽 첫 번째 그림에서 파란 건 미국의 정책 금리예요. 그다음에 빨간 건 유럽의 정책 금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금리의 이 부침이 굉장히 지금 심한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중간 그림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공행진을 했던 거예요,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을 당연히 하겠죠. 왜냐? 옆에 찰스가 집을 샀는데 100만 원짜리 샀는데 200이 돼버린 거야. 그럼 나는 뭐요? 가만히 있는 나는 바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리가 싸니까 빌려, 일단 돈을.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집 사야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구적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세속적인 성공은 항구적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2005년 기점으로 해서 2006년에 들어서면서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6년 그 폭락을 하면서 이제 2007년부터 그런 모기지 사태 대량 발생하고 막 거대한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연체율이죠. 당연히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율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뭘로 받겠어요? 주택으로 받겠죠. 그런 이제 상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데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좀 간단하더라도 확실히 아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들었는데 그 뭐야? 근데 이런 것들도 간단하지만 정확히만 알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모스 교수라는 사람의 논문에 나온 건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그 그림이 좀 작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929년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의 그 지점입니다. 그 경제 대공황이 있으면서 이제 뭐 금융 규제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파란 거는 이 은행 파산한 은행 수를 보여주고요. 빨간 거는 구제 금융을 받은 그 금융기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금 규모를. 그러면 막 그 파산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가 10년 정도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 2008년의 상황,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지났죠. 2008년의 상황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구제 금융 받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고 시스템이 그 이제 더 구비가 됐기 때문에 파산한 은행 수는 좀 줄지 몰라도 구제 금융을 받은 그 액수는 확 늘어나는 거죠. 파산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그 그래프 모습은 뭐냐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땠어요? 부가 소수에 편중돼 있었죠. 그러다가 1920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의 부가 확 줄었죠. 전쟁통에 뭐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줄었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어때요? 인간의 탐욕과 그 상극했던 그 질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급격히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위 10% 소득 계층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주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다, 갈등이다, 무슨 금수저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불평등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구조 자체가.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유럽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신용 경색 사태가 다시 재발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유럽이 그렇게 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상으로만 놓고 보면 불과 얼마 후쯤에 2차 대전과 같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한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염병과 전쟁의 이제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런 그 전염병들,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들이 계속 터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제님 뭐 우리 말씀에도 이제 이름 없는 별의별 병이 생겨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2002년에 사스, 또 이제 60년대부터 시작된 에이즈, 뭐 홍콩 독감, 메르스 뭐 이렇게 쭉 해서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까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에볼라 이렇게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요소로 삼은 게 뭐냐면 식량 부족,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제 이 전염병 팬데믹이에요. 뭐라고요? 식량 부족, 기후 변화, 전염병. 예. 전염병 특정한 전염병의 창궐. 이걸 이제 그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요소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별의별 이유 없는 별의별 병이 생기다가 결국 더 큰 병이 계속 이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프면 그 아픈 부위가 막 퍼져가고
늘어가잖아요. 지구도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천지자연이. 그러니까 이런 병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보면 가금류하고 뭐 가축류 이게 막 결합돼서 나오잖아요. 다 인간 삶과 연관이 돼 있는 병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참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그 이야기가 있던데, 이분은 인도 출신 미국에서 이제 그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라비 바트라라는 분인데 지금 살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란 78년도에 이제 이 책을 저서를 쓰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79년도에 이제 일어날 이란 혁명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한참 뒤에 일어날 이란 이라크 전쟁도 예측을 해요. 그 전쟁이 뭐 7, 8년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79년 그 강연 저서에서 세계 공산주의가 붕괴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0년 뒤쯤에. 그러니까 그때 공산주의가 뭐 잘 나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책도 안 찍어줬어요. 자기 이제 자비로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을 우습게 알다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확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도쿄 주식시장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예측하는데 굉장히 많이 맞아 들어가요. 자기 이야기로는 33개 예측 중에 2개만 틀리고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그 방식은 역사 주기법이라는 걸 이제 쓰는데, 자, 한번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는 예측을 함에 있어서 어떤 힘의 도움을 받는다고 고백한다. 힌두교도인 그는 그 힘은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연의 리듬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경제 사회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성립되는데 그 인간은 자연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다. 자연은 또 신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신의 손은 결국 경제 사회까지도 어떤 질서에 의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서를 느끼고 예측함에 있어서는 신과의 교감법인 명상이 매우 유익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매일 평균 서너 시간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측은 경제적인 분석과 그런 그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의 그 아름길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 등장하는 것은 이때입니다. 인간 사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못할 때 자연이 사회를 대신하여 그들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부패한 체제를 자연의 섭리가 타도하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황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대, 대공황이 세계를 엄습하는 시대에는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대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몇몇 내려온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이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붕괴 후 21세기 벽두에는 새로운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동양 사상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힘의 원천은 군사력, 경제력, 지식인데 동양이 군사력으로는 서양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경제력과 지식은 뛰어넘을 것이다. 훨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의 이 예측을 놓고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그 인간 사회의 이 모순과 이 불평등을 자연이 나선다는 거죠. 근데 그 자연이 나서는 그 배경에는 신이 있다는 거죠. 신도 세계가 있고 그 신도 세계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천재지변을 통해 세계는 재편이 되는 거죠. 1차 대전 끝으로 약소국이 다 해방을 하고 막 그렇게 됐듯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롬 글렌이라고 이제 박영숙 대표와 함께 유엔 미래 보고서를 내고 있는 이제 이분은 장차 세계는 국경이 구분이 무의미해진
지구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한다 했어요. 즉 국가의 기능이 점차 의미가 약해지고 어떤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경제적 네트워크, 도시 네트워크, 종교 네트워크들이 세계를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세계를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런 걸 보는 거는 우리 상제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정말 그게 맞구나라고 더 확신이 들게 하는 그런 배경적 요소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상생의 도로서 밝아오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건 역시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 오신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가장 역사 속에서 감추어졌던 신비의 인물, 연구되지 않은 인물. 그런데 그분의 말씀과 위대한 진리가 역사 속에 깊이 숨겨져 있고 왜곡된 바로 그분. 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바로 상제님. 19세기 말 이 동방 땅에 내려오신 증산 상제님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새 이야기, 뉴 스토리의 바로 주인공이 증산 상제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상제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행적과 이제 공사를 보셨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대별해서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상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 진단, 상제님의 시대 진단 이걸 볼 수가 있죠. 먼저 이 뒷부분부터 보면 상제님께서 오셔서 쭉 이 세상을 둘러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뭡니까? 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끝 두 개 다 시작.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신 까닭은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성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방법으로 안 되고 천지의 틀을 바로잡는 성숙한 진리가 나오게 돼 있다. 나와야만 한다. 그걸 볼 수가 있고 천지의 질서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아까 그런 문제를 누구 어떤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 천지병이 들었다. 이게 상제님께서 100년 전에 외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구촌에서. 세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상제님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진단을 하신 거란 말이죠. 천지가 병이 들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바로 이제 이 상생의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일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부모가 형제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시간대예요. 이런 시간대에서 우리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를 하자. 야,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상제님은 바로 남 잘되기를 바라소. 남이 잘되고 남 것만 차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쓰고 있는 그런 가벼운 개념의 상생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 정도 개념이라면 상제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남을 잘되게 해주라, 남을 살려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상제님의 조화 권능은 뭐 워낙 엄청난 거니까 불과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그 전라도 땅을 성지순례 가보면 그때는 직접 증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상제님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많이 돌아가셨죠. 지금은. 이제 그 중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지에 이렇게 상제님의 기행 의적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구원 사상인 남조선 사상이 이제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이제 새 인류의 진정한 새 문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쭉 문제도 살펴보고 상제님도 오시고 이제 그걸 알았는데 그러면 진짜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큰 가을이 닥쳐온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위기고 천지병이 들었고 이걸 다 선언하셨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진정한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큰 가을의 때라는 거예요. 큰 가을이니까 지구 일련의 가을이 아니잖아요. 우주 일련의 가을을 맞이했고, 우주 일련의 가을이라는 건 지구 일련에서 비교해서 상상해 볼, 예측해 볼 때 뻔하잖아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주의 가을철도 생명이 열매를 맺는 때죠. 그래서 천지의 열매인 인간도 이번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 지금 제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는 다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자, 천지의 대운이 가을의 때를 맞이했다 진단을 했죠. 근데 역사상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사람이 없죠.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바로 이 가을의 때는 모든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도 이번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냐? 그거는 가을의 때에 맞는 그 정신을 알아야 한다. 그게 가을의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을의 진리를 만나서 거듭나는, 가을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이요 천지 성공이다 이거죠. 흐름 이해가 가시죠? 이런 흐름들을 잘 구사를 하시면 아주 이제 이해가 좋죠, 이야기가.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는 네. 자,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천지 성공의 이제 주제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 이 천지 성공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만물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있는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복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봤을 때 그 소득의 불평등이 전쟁으로 팍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의 방식대로의 성공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성공이에요? 그건 실패예요. 실패란 말이에요. 이야, 부동산 투기를 해야 해. 이야, 뭘 해야 해. 야, 이 무슨 먹거리 사업이 좋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성공은 이제는 힘들다. 만복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다시란 건 기준과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생분들 중에서도 어떡하지 걱정돼. 10년 후에 뭐 먹고 살지. 기술이라도 익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보다 이 진리를 얼마나 더 열심히 내가 파서 공부할 것인가, 그 걱정을 해야 하는 때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에 천지 성공을 이루려면 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천지란 건 바로 단순한 어떤 자연의 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큰 부모다. 우리의 본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그 생명이 몸담고 살아가는 집이다 이거죠. 천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천지, 그러니까 결론이 밑에 나와 있어요. 천지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천지 부모의 꿈과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천지 성공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이 천지 부모의 꿈과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것, 그게 천지 성공입니다. 천지 성공을 배우러 오셨으니까 이건 확실히 아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천지도 성공하고 자녀인 인간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직접 이 세계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도 대도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생명의 부모인 하늘 땅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상제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을 우주의 창조, 곧 후천 신천지 개벽의 모든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천지를 깨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천지가 생인하여 우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천지가 우리를 쓰고 있는데 천지의 뜻이 무엇인지, 천지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몰라요. 그냥 내 식대로 살아요. 나 천지와 관련 없음, 내 식대로 살겠음.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하고 진리 도담을 나누실 때 천지가 우리를 길러왔다. 천지의 뜻에 부합하는 게 인간 삶으로서의 본질적인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류 대통일 문화의 대경전인 바로 이 도전. 우리 총도사님께서 편찬해 주신 이 도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 유산이 도전이에요. 이 도전이라는 그 너무 훌륭한 경전을 정말 소중히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양 각 문화권에는 그 문화를 이끌어온 경전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신약이, 중국에는 사서오경이 있으며 인도에는 베다와 불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은 어떤 경전이 있을까요? 고대로부터 한민족의 우주론을 담은 천부경, 신관이 담긴 삼일신고, 인간의 길을 밝혀준 참전계경이 있으며 근대에는 기밀부의 정요, 그리고 동학의 동경대전에서 부천개벽과 상제님 강세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제 한민족과 인류에게 더욱 큰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천 종교와 정치, 경제, 역사 등 동서문화의 전 영역을 두루 수용하고 후천 통일 문화의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는 도전이 출간됐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 700만 부도자들의 정성, 수십 년에 걸친 답사, 주요 성도들의 가족과 후손들의 증언으로 마침내 상제님 천지공사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원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인류 미래의 청사진이 모두 들어있는 대도의 원전. 도전은 140년 전 동방 땅에 강세하신 우주의 조화주요 주제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생애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 세문화의 원전 도전. 도전은 풍부한 즉각조와 화보를 수록한 도전 원전과 대형판인 원전 복원판, 일러스트와 함께 뛰어난 가독성을 지닌 이야기 도전, 휴대하기 좋은 다양한 판형의 미니 도전과 분권 도전, 소리로 듣는 도전 말씀, 테이프, CD 등이 있습니다.